결국에는 체중이거든요. 체중을 최소 5% 이상 줄일 수 있으면 이 대사증후군의 위험이 크게 줄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약을 원하지 않으시는데 약을 먹지 않을 수 있도록 본인의 습관을 변화시킨 것이 이분의 건강을 되찾은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내과학회 유튜브 채널 속닥속닥입니다. 저는 영남대 병원 내분비대사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문준성 교수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만약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또 그 미래를 예방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라면 아마 예측할 수 있는 그 불행한 미래를 막으려고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려는 이 대사증후군이 바로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인자인데요. 대사증후군은 흔히 침묵의 살인자라고도 불리고 있고요. 또 왜 이런 무서운 불행이 오는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사증후군이란 쉽게 말해서 여러 가지 대사의 이상들이 동시에 나타나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증후군이라고 얘기하면 원인은 불명확하지만 여러 가지 증상들이 한 번에 나타나거나 서로 연결이 되어 있을 때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대사증후군 안에는 여러 가지 증상들 또는 표현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증상들이나 표현들이 우리가 마치 몸속에 여러 개의 시한폭탄이 함께 있는 것과 같다는 거죠. 대사증후군의 역사는 좀 오래되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도 전에 스웨덴의 키린이라는 교수님이 뚱뚱한 환자들을 보니까 고혈압도 있고 고지혈증도 있고 고혈당도 있고 여러 가지 증상들이 함께 있다는 것들을 발견하면서 그때부터 이 증후군에 대한 기술들이 시작이 되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비만 인구들이 점점점 늘어나면서 1988년에 스탠포드 대학의 루벤이라는 교수님께서 신드롬 X 증후군이라는 이름으로 이 대사증후군을 부르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사증후군이라는 정체들이 점점 밝혀지게 되고 이런 대사증후군들이 위험하다라는 것들이 여러 가지 연구에 의해서 밝혀지면서 대사증후군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대사증후군은 우리가 주로 진단을 할 때 5가지 기준 중에 3가지 이상이 해당이 되면 대사증후군으로 진단하게 되는데 4가지 높은 것과 1가지 낮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고일저인데요. 첫 번째는 복부 비만입니다. 허리둘레가 클 때 복부 비만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남성은 90cm, 여성은 85cm 이상이면 복부 비만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두 번째 높은 것은 중성지방입니다. 이 중성지방은 우리가 콜레스테롤의 일종이긴 한데요. 혈액 검사를 통해서 중성지방이 150 이상이면 우리가 고중성지방 혈증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또 한 가지 높은 것이 바로 혈압입니다. 130에 85 이상일 때 우리가 혈압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단계가 될 때 이 조건을 만족하게 되고요. 네 번째 높은 것은 바로 혈당입니다. 공복 혈당을 기준으로 해서 100 이상이거나 또는 당뇨약을 먹고 있거나 당뇨병을 진단받은 경우에도 이 조건을 만족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낮은 것은 HDL 콜레스테롤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얘기하는 HDL 콜레스테롤이 낮을 때는 이것이 건강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고 남성의 기준으로는 40 미만, 여성의 경우에는 50 미만일 때 HDL 콜레스테롤이 낮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진단 기준 5가지, 사고일저 중에 3가지 이상 해당이 된다면 우리가 대사증후군이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하나하나를 뜯어서 보아도 조금 우리가 걱정이 되지만 5가지 중에 3가지가 뭉쳐 있다면 건강에 뭔가 위험이 있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사고일저 이 진단 기준에 여러분이 몇 개나 해당되시는지 한번 세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대사증후군은 아직까지도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왜 이것이 시작되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비만, 특히 복부 비만이 중요한 원인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진단 기준에서도 첫 번째 나왔던 것이 복부 비만, 허리둘레를 얘기했었는데요. 물론 배가 많이 나오는 것이 외관상의 문제 또는 미용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 이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바로 대사증후군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복부지방 또는 내장지방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지방의 어떤 분포에 따라서 좀 의미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피하 지방이라고 해서 우리가 피부 밑에 쌓이는 지방들하고 복부에 쌓이는 지방은 완전히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장 사이에 끼어 있는 그 지방이 많다는 것은 이것 자체에서 나쁜 물질들이 많이 분비가 되는데요. 특히 염증을 일으키는 그런 물질들, 세포에서 나오는 사이토카인이라고 얘기하는 물질들이 많이 분비가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나 염증성 사이토카인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 우리 혈관들이나 또 여러 가지 장기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내장의 지방세포들이 많아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것이 유발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인슐린에 대한 어떤 저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다는 그 상황 자체는 우리 몸에 영양분이 과잉으로 많이 이렇게 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요. 이것들을 어떻게 이기기 위해서 인슐린들이 과도하게 분비되는 상황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상황들은 우리 몸에서 많은 어떤 이상들을 가져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상황,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서 인슐린 수치가 높아지는 그 현상, 이 모두가 우리 몸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점점점 조절이 되지 않고 이어지게 되면 우리 혈관 같은 데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최근에는 고인슐린 혈증이나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현상들이 악성 종양, 암의 발생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아시겠지만 복부 비만이 어떻게 하면 생기느냐,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다 잘 아시겠지만 식습관이 상당히 중요하다. 특히 얼마나 먹고 무엇을 먹느냐, 그리고 언제 먹느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앉아서 생활하는 습관이라든지 운동 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수면 부족이나 스트레스, 이런 모든 것들이 복부 비만을 가져오게 하는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습관의 일환이잖아요. 습관이 잘못되면서 오는 복부 비만이 결국에는 대사증후군을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사증후군이 위험하고 또 제가 불행의 씨앗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은 이 씨앗이 자라서 나쁜 열매들을 맺기 때문입니다. 그런 열매들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당뇨병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당뇨병이 생기기 전에 대사증후군이 있는 분들에서 당뇨병이 생기는 확률이 훨씬 높다고 알려져 있고, 대사증후군이 없는 분보다 있는 분이 약 발생 위험이 5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뇨병이 생기게 되면, 또 당뇨병이 조절이 되지 않게 되면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오게 되죠. 신경합병증이라든지 콩팥합병증, 심혈관합병증,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당뇨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사증후군의 씨앗을 억제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 열매는 심혈관 질환입니다. 아까의 당뇨병과 맥락이 같을 것 같은데요. 대사증후군이 있는 분들이 당뇨병 발생하지 않더라도 고지혈증이나 고혈압을 가지고 있게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혈관염증이 많이 생길 것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심혈관 질환이 많이 생길 수 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 열매는 암입니다. 아까도 말씀 잠깐 드렸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 대사증후군과 비만과 연관된 암들이 연구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 이런 암들이 이 비만과 인슐린 저항성과 아주 연관이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대사증후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염증과 여러 가지 호르몬 불균형 같은 것들이 암 발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번째는 지방간입니다. 우리가 지방간이 사실 원인이기도 하고 결과이기도 한데요. 과하게 섭취하는 그런 영양분들이 간에도 많이 쌓이게 되고, 그 쌓여있는 지방에 의해서 염증들이 또 생기게 되는 악순환들이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방간 생기는 것들도 대사증후군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마지막으로는 수면무호흡증 같은 것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비만과 관련해서 수면의 호흡이 정지되는 수면무호흡증들도 심혈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합병증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대사증후군의 결과로 볼 수 있겠고요. 이외에도 사실 최근 연구 결과들 보면 골관절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환들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심각한 합병증들이 발생하게 되는 대사증후군이 증상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침묵의 살인자라는 별명이 붙고, 또 저는 불행의 씨앗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대사증후군은 치료 이전에 예방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다행히 대사증후군들은 우리의 생활 습관이 개선되면 충분히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식생활이 되겠습니다.
제가 2번 말하면 입이 아플 정도로 중요한 것이 바로 식생활인데요. 특히 가공되지 않은 원재료를 알 수 있는 식품들을 많이 섭취하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방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탄수화물에 대한 부분을 조금 지적을 하고 싶은데, 우리가 최근에는 많은 그런 생활의 편리성 때문에 가공식품들을 많이 섭취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요즘 얘기하는 초가공식품이라고 얘기하는 식품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정제된 탄수화물이나 또는 가공된 고기라든지 과자, 청량음료 이런 것들이 가공식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이런 정제된 탄수화물이나 우리 몸에서 빨리 흡수되는 형태의 탄수화물들은 인슐린의 분비를 아주 증가시키게 되고요. 과하게 증가된 인슐린들은 악순환을 일으켜서 체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줄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언제 하느냐도 사실 중요한데요. 우리가 하루에 3번 먹는 이 식사들을 규칙적으로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이외에 먹는 간식들이나 야식들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야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식사를 하고 나서 이 음식에 대한 칼로리를 소비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낮에나 아침에 우리가 식사하는 것들은 충분히 드시고 활동을 하면서 소비할 수 있지만, 야식은 우리가 소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과도하게 야식을 드시는 것들이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친다. 꼭 기억하시고 이런 부분을 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번째는 운동이겠죠. 우리가 운동을 통해서 에너지를 적절하게 소비하고 또 체중이 많이 나간다면 체중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방편이 되겠습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모두 중요한데요. 우리가 유산소 운동은 보통 내가 땀을 흘리면서 약간 숨이 찰 정도의 운동을 매일 30분 이상 또는 하루 걸러 1시간 이상 정도 해서 주 150분 이상의 운동을 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가볍게는 조깅으로부터 수영이나 자전거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천천히 걷는 것보다는 강도를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2번째는 근력 운동인데요. 근력 운동도 마찬가지로 근육을 키우고 또 근육에 대한 활성을 통해서 이런 에너지를 소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령이라든지 피트니스 같은 데서 근력 운동을 하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시간 내서 운동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죠. 바쁜 현실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짜투리 운동들, 특히 일상 속에서 활동을 늘릴 수 있는 운동, 엘리베이터를 타는 대신 계단을 탄다거나 우리가 조금 더 걷기 위해서 지하철이나 버스 정류장에서 조금 일찍 내려서 걷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늘리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체중이거든요. 체중을 최소 5% 이상 줄일 수 있으면 이 대사증후군의 위험이 크게 줄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단 관리와 운동을 통해서 내 몸무게의 5% 이상을 줄인 것을 목표로 체중 관리를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급격하게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요요가 오기 때문에 열심히 하시면서 천천히 체중을 줄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외에도 금연과 금주, 절주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수면입니다. 사실 수면 부족 때문에 우리가 몸에서 혈당을 올리고 또 체중을 늘리는 호르몬들이 많이 나오게 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충분한 수면을 통해서 스트레스 관리하시고 체중 관리하시는 것이 효과적인 대사증후군의 예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봤던 분 중에 30대 직장인이셨는데 체중이 한 100kg 이상, 키가 175 정도 되셨으니까요. 그래서 그에 비해서 몸무게가 많이 나가시는 분이셨는데 본인이 많이 피곤하고 또 많이 지친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검진을 하셨는데 혈압도 조금 높으시고 당은 당뇨병 직전 단계셨고 콜레스테롤 높으셨던 분이고요. 그래서 저에게 오셔가지고 결과를 가지고 상담을 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습관들을 여쭤봤었는데 잦은 야근이나 식사 또는 회식 같은 것들이 좀 많이 있으셨고 따로 운동을 시간 내서 하기 힘들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분의 가족력들이 이제 뇌혈관 질환 같은 것들이 있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야식과 간식을 끊으시고 식사만 하루에 3번 하시면서 하루에 30분 정도 가볍게 러닝 하시고 제가 3개월 후에 뵀었거든요. 107에서 한 101까지 한 6kg 정도 감량을 하고 오셨는데 놀랍게도 그 혈당이라든지 콜레스테롤이라든지 혈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훨씬 많이 좋아지시고 또 피로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하셨던 증상들이 많이 해소가 되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큰 약물을 처방한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습관들을 통해서 혈당이라든지 혈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됐고 지금도 이제 체중을 더 줄이셔가지고 훨씬 더 건강하게 유지를 하고 계시거든요. 사실 많은 분들이 약을 원하지 않으시는데 약을 먹지 않을 수 있도록 본인의 습관을 변화시킨 것이 이분의 건강을 되찾은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불행의 씨앗이라고 제가 불렀는데요.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사증후군은 우리가 습관병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최근에 현대 생활 방식의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쓰고 생활 습관들을 바꾼다면 충분히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질환입니다. 건강을 한번 잃으면 되찾기가 어렵죠. 그렇지만 내가 작은 습관의 변화로 미래의 큰 불행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들으신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작은 습관의 변화들을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대한내과학회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